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 밤 사이에 멕시코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까지 한꺼번에 치러진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였는데요. 여기에 여론조사 1, 2위인 유력 후보들이 모두 여성이어서 마초 문화로 불리는 남성 우월주의가 뿌리 깊다고 알려진 멕시코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마약, 경기 침체, 부패 문제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선거 결과 전망해보고 차기 정부에 닥친 과제까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파키스탄 소식 준비했는데요. 2년 전 파키스탄에서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발생했었고요. 이번에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는 등 올해도 이상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통신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인도 총선에서 집권당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일 총선 마지막 7단계 투표가 종료된 뒤 집계된 6개 출구조사 결과 인도 집권당 인도 국민당 주도의 국민민주연합 DNA가 연방 하원 543석 가운데 과반을 넘어선 36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개별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NDA가 최소 281석에서 최대 392석까지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가 이끄는 야권연합 인도국민발전 통합연합은 146석 확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인도 독립 이후 초대 자와할랄 네루 총리에 이어서 인도 역사상 두 번째로 3년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멕시코 대선 투표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주 코이메판에 있는 투표소에 괴한들이 난입해 총을 쏴 2명이 총상을 입었고 이 중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전날 밤에는 선거를 몇 시간 앞두고 시의원 후보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최소 25명의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이 숨지는 것으로 당국이 집계했습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11년 만에 강등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5월 31일 프랑스의 국채 장기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프랑스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전 감소 예상과 달리 2027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전망하면서 수정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S&P는 프랑스 경제 성장률 둔화가 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2025년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유국 그룹인 석유 수출기구 오펙 플러스가 2025년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유 수요는 미미하게 성장하고 고금리가 장기하면서 경쟁국인 미국에서 생산이 증가해 원유 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감산이 내년까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2개 산유국 구성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현재 전 세계 수요의 약 5.7% 해당하는 하루 총 586만 배럴 원유를 감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1분쯤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밝혔는데요.
진도 5강은 대부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고정돼 있지 않은 가구가 넘어질 수 있는 흔들림입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고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올해 1월 1일 발생한 노토반도 규모 7.6의 강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8%와 80%의 힘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네, 인도 총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 주도의 국민민주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년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출구조사 결과 연방 하원 543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365석을 여당 쪽에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측은 146석 정도만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디 총리가 인도 독립 이후 두 번째로 3년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유권자들이 집권당의 표를 몰아준 이유가 있겠죠. 네, 이 뿌리 깊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인구 대다수인 힌두교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8%의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모디노믹스 이것도 작용했고요. 네.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서 그 어떤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고 존재감을 키운 외교 전략도 유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모디 총리가 이 다수를 공략했습니다. 최근에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신이 보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이런 주장하면서 힌두 교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네. 지난 1월 달에 야유디에 있는 힌두교 사원 개관식에 직접 참가를 했는데 이것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원이 원래 16세기 중반에 건설된 모스크가 있었던 곳인데 네. 1992년에 무려 2천여 명이 사망하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최악의 유혈 사태가 있었고요. 그때 힌두교도들이 이 모스크를 완전히 파괴했고 모디 총리가 2019년에 이곳에 150억 루피를 들여서 사원을 건설했는데 그 개관식에 그곳에서 직접 예.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힌두교도 편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취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또 경제 성장률 계속 높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 것 같아요. 네, 경제가 어느 좋으면. 나라나 네, 네. 경제가 좋으면 사람들 아무래도. 마음이 그래 잘하고 있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예. 작년에 인도의 그 국내 총선 성장률이 8.2%로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요. 네. 경제 규모가 작년에 영국을 추월해서 세계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국제통화기금은 인도 경제 규모가 내년에 일본 그리고 2027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까지 와. 올라갈 거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력 플러스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경제가 좋으니까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요. 맞아요. 외교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네. 계속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리 배교를 표방하면서 이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여기에다가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 이스라엘 국제 협의체 여기에서도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모두 몸을 닫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어떤 곳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사들이면서 자국 경제에 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러시아와 또 군사 협력도 계속 네. 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의 총선 결과를 정리해 네.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난 괜찮아 하지만 사람들은 네. 이라고. 예. 네. 어떤 진짜 이야기일까요? 괜찮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지금 진행 중이고 네. 배심원단이 유죄 유죄가 맞다. 판결 내렸잖아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네, 유죄 판결 네.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 뭐 가택연금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구속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선거 공판이 나오는데 이건 약간 게임인 것 같다. 게임의 일부다.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가택연금이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또 징역형이 처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참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중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점에서 한계점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에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나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사실 좀 극우 지지자들에게 좀 자극하는 발언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의사당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때를 연상하는 발언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이 발언이 진짜 의외였는데요.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내인 멜라니아를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사랑꾼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뭔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가족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죄 판결 나오고 나서 이제 지지율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여론조사가 있었나요? 네, 있긴 했는데 사실 이게 딱히 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지지도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왔다 갔다 비슷하죠. 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높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30일, 31일 그러니까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그 다음인데요. 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전국의 등록 유권자 2,135명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1%,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39% 이렇게 나와서 사실 뭐 2%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죠.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같은 기관에서 5월 7일부터 14일까지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각각 40%로 똑같이 나왔고 제3의 후보인 로버트 케너디 주니어가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세한 변화네요. 네, 진짜 미세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 컨설트가 31일 날 조사를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이 45%, 트럼프가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무당층 응답자 49%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공화당 응답자 중에서는 15%가 후보직 사퇴를 지지했는데 이 모닝 컨설트는 이 비율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를 지지했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판결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 지지층이 또 단결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24시간 동안 무려 5,2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30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기존에 24시간 동안 모았던 후원금 기록을 깬 거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모금한 5,800만 달러, 800억 원을 거의 하루 만에 모았다고 하니까 또 지층을 좀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금전적인 여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가 5.3% 빠지긴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 판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건지 사법 네. 리스크.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미진진하네요, 진짜. 네. 예상보다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키워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식단. 네.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네. 숙소가 어떤지 어떤 식단의 음식이 나오는지 그게 선수촌 또 궁금하죠. 예. 일반인들은 궁금하잖아요. 네. 7월 26일에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요리입니다. 거위간 요리, 푸아그라. 네.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 굉장히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네, 네. 이 두 개가 빠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감자튀김은 튀김기를 사용하는 조리 과정에서 이제 불이 날 위험이 있어가지고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대신 그래서 스페인식 감자 요리인 파타스 브라바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뭐 세계 3대 진미 그러면 캐비어, 트러플, 푸아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푸아그라는 제공되지 아직은. 않는데 원래 이 네. 음식이 말이 좀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죠. 네, 예. 뭐 프랑스 전통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거위를
강제로 사료를 먹여가지고 네. 살을 찌워서 거의 간을 그냥 비대하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좀 이게 동물 학대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잔인하다 이렇게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빠지게 됐고 네. 또 하나는 아보카도도 역시 메뉴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얘기했는데 물이 진짜 많이 네. 필요하대요. 아보카도 키우려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수출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를 발생시켜서 환경 파괴 주범. 그래서 이제 아보카도가 빠지게 되고, 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서 그러니까요. 요즘 소비량이 많아지는데 네. 중국에서 요즘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졌고, 그래서 이제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탄소 발생량 줄이는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서 네. 선수촌 식당의 식재료의 80%가 프랑스 국내에서 만든 것으로 생산된 것으로 네, 네. 충당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또 25%는 파리에서 248km 이내에서 재배된 것만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일회용 수저, 접시도 쓰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고려하더라도 선수촌에서 500가지 정도 요리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다 뺐는데도.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미식가라군요, 역시.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촌 담당하는 셰프는 프랑스의 자랑인 치즈 그리고 이 마일드한 소스로 본인 맛을 살려낸 송아지 고기 스테이크 이거 나온다고 하고요. 네. 또 바게트 프랑스를 대표하는 빼놓을 수 바게트 없죠. 예. 장인들이 구워낸 바게트라고 하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외에도 프랑스의 뮤실 3스타 셰프 등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창의적인 프랑스 요리를 선수들에게 선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창의적인 식단 어떤 것들이니 친환경적이라고 하니까 또 고무적이고. 네 맞습니다. 먹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네. Can you speak English? 이거는 이제 외국 나가면 뭐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문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점원이 저한테 잉글리시게 물어볼 경우인데 네. 우리가 홍콩 하면은 국제도시 영어가 당연히 통하는 도시. 당연히 영어 네. 하는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데 분위기가 요즘에 조금 네, 달라졌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국어가 좀 더 많이 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중국의 변방으로 바뀐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호소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식당에서 중국어 메뉴판만 있는 곳도 있고요. 네. 영어를 하지 못하는 종업원이 더 많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거치면서 영어를 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홍콩 보안법, 국가 보안법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외국 투자자가 자꾸 빠져나가면서 영어를 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홍콩 좀 통제를 강화하면서 네. 벌어진 일이네요. 네, 중국의 맞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 민주화 운동의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 홍콩의 위상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작년에 홍콩의 사모펀드, 이제 벤처캐피탈 이런 자본 조달금이 102억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2021년에 이게 돈이 533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든 건데요. 네. 이 홍콩 자본시장이 이렇게 냉각되면서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홍콩 지사 인력을 연달아서 감축하고요. 다국적 기업들도 아시아 시장 중심지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어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홍콩이 쇠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중국 정부가 홍콩이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보다는 중국의 일부분으로 존재시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 기업과 떠나는 것과 달리 홍콩 본토 기업들은 오히려 홍콩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토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구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중국어 구사 능력이 더 중요해지면서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곳이 바로 홍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정말 세계 금융 허브, 금융의 중심지인 네. 홍콩이었는데 세계 각국에 맛있는 요리가 많은 곳.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자꾸 먹는 얘기가 되네요. 좀 달라지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키워드가 이제 이면을 볼 시간이다. 네. 예. 이건 달에 관한 얘기인데요. 달이요. 네, 달의 이면. 네, 우리가 보는 곳은 한쪽 면, 앞면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뒷면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이 2018년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는데요. 네. 우주 굴기하면은 미국, 러시아가 단연 1위긴 합니다만 최근에 중국이 약간 늦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고 그래서 중국 우주인이 달 표면에 닿게 될지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일 새벽에 창어 6호가 달 뒷면인 남극 에이킨 분지에 안착했다고 하는데요.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 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합니다. 달 뒷면은 앞면에 비해서 분화구가 많아서 착륙하기가 어려운데 중국이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창호 6호가 그러면 이제 달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까요? 네, 달 뒷면에 착륙해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토양과 암석 2kg 정도를 채취하고 나서 이걸 다시 지구로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샘플 수집에 성공하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토양을 가져오는 성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달 샘플을 채취했는데 네. 그 모두가 달 앞면에서만 채취하는 거랍니다. 2020년에 중국의 무인달 탐사선 창호 5가 채취한 달 앞면의 토양이 1.7kg 되는데요. 네. 44년 만에 지구로 돌아온 샘플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채취한 달 샘플은 30억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창호 5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12억에서 13억 년 된 토양을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호 6호가 달 뒷면의 토양을 가지고 돌아온다면은 네. 45억 년 전에 생성된 달 탄생의 비밀을 함께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큰 과학자들의 관심사인데요. 네.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좀 늦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달 탐사가 2013년 창호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켜 성공하면서 이제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고요.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달 탑표면에 걸은 이제 세 번째 우주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의 신비가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짧게 알아볼까요? 다음 키워드가 여행지의 새로운 기준인데요. 네. 네. 뭐 여행 갈 때 뭐 맛있는 게 있나 숙박은 네. 좋은지 이런 것들은 주로 알아보고 하는데요.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최고 여행지 10곳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좀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기준으로 선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이 일단 1위 차지했는데요. 성숙한 관광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항공 노선이 좋고 투어 가이드가 잘 있고 렌터카, 호텔 객실, 여행 정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방문객들이 여행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했고요. 네. 국립공원부터 대도시, 해변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소가 있어서 여행객들이 관광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서비스 업계에서 종사자를 많이 해고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노동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뭐 스페인, 일본 뭐 이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행지 내에서 여행 흐름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유럽은 대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도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러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유럽은 오버투어리즘 오버투어리즘이 뭐 전 세계적으로 원주민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관광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한 그렇죠.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잘 조절해서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전해드립니다.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Well,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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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ove.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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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d. So I won't hesitate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sure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힘자랑하며 떼쓰는 정치는 그만하길 바란다면서 남의 것을 다 빼앗아 혼자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언론에 대해 관례 얘기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원구성 시한은 오는 7일이며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불공정 입찰과 중국산 기체 의혹이 함께 제기된 육군의 430억 원짜리 감시 정찰용 무인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최근 해군의 또 다른 무인기 사업에 낙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인천국제공항에 떨어져 주말 항공기 운항이 3차례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기를 대여해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9명으로부터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멕시코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 박성준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준비하고 계신데 먼저 폭염이 심각해서 지금 열사병 환자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 일부 지역은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 병원에 열사병 환자는 수백 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동부의 라호르에서도 그렇고 남부의 하이드레바드, 라르카나, 제코바드 같은 지역에서도 수십 명이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열사병 등 온열 질환 환자들에 대한 응급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생수와 얼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 당국은 사람들에게 실내에 머물면서 수분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라고 촉구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게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은 당국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염과 싸움의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당분간 또 계속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더워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모헨조다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네. 주변의 폭염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네. 파키스탄 남부의 최대 도시인 카라치 지역은 또 다른 폭염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의 원인에 대해서 파키스탄에 있는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비도 많이 오고 폭염 또 가뭄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조건이 많이 조성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파키스탄의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요.
파키스탄은 탄소 배출량이 겨우 1% 미만이지만 네. 기후변화의 직격탄은 파키스탄이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파키스탄은 기후변화 영향에 5번째로 취약한 국가로 꼽히는데요. 파키스탄에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비와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22년 여름에도 전력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한 300억 달러 이상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사실은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서 또 더 많이 반성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이 파키스탄에서 최초 여성 기독교도 준장이 나왔다면서요. 이 뉴스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내용은 파키스탄 군은 지난 토요일에 육군 의료단에 있는 헬린 메리 로버츠라는 사람을 준장으로 여성인데요. 네. 진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소수민족 출신 중 준장으로 처음 승진한 건데요. 네. 이 점이 뉴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중에 가장 먼저 준장이 된 여성이 되었습니다. 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의료나 엔지니어링 여러 군 부대에서도 많은 역할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공헌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준장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모하마드 샤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러한 로버츠 준장의 노고와 헌신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성취는 파키스탄 여성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증거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기독교 여성이 준장에 진급한 것을 통해서 파키스탄 정부는 공정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파키스탄 헌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 많은 소수자들이 갖고 있지만 무슬림의 표적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5월에도 파키스탄 동부의 번잡에 있는 사르고다라는 지역에서 네.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 가정을 약탈하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기독교 가정을 운영하던 신발 공장에도 화재가 발생되었는데요. 또 수백 명의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비난하고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파키스탄에는 신성모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나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면 네. 최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성모독 혐의를 받아도 많은 사람이 흥분해서 기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의자를 폭행하고 린치를 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소식이 파키스탄에서 올해 4번째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인데 여전히 이 소아마비가 발생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서 급성으로 감염돼서 네. 또 주로 소아의 뇌와 척추 등에 또 또는 중추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일시적이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신체 마비나 변형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여전히 소아마비가 풍토병으로 남아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도 벌써 4번째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소아마비를 적극 퇴치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소아마비 환자는 신드 지방 시카푸르 지역에 있는 30개월 된 어린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아이가 갑자기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목을 들을 수 없게 돼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소아마비를 보고된 3명의 사례는 이란 쪽에 있는 발루치스탄 주에서 보고됐고요. 네. 이번에는 신드주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슬람아바드 국립보건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와 모든 최신 사례 모두가 1형 야생 소아마비 바이러스였다라고 현재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네요. 30개월 어린이라고 하니까.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 카라치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현지 시간 2일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특히 멕시코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앞으로 6년간 1억 3천만 명의 대국이죠. 이 멕시코를 이끌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 될지, 또 새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투표가 거의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뭐 개표 상황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아직 뉴스에서? 개표 상황은 나오지는 않고 일부 언론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인 출구조사 결과 그 집권 좌파인 국가재생운동당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최소 56%, 최고 58%를 득표해서 승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위이자 이제 야권 후보인 우파 연합의 소치틀 갈베스 후보는 최소 29%, 30% 정도 득표가 예상이 돼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한 20%포인트 차 격차이기 때문에 셰인바움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뭐 확실시 됩니다. 네. 공식적인 그 예비 개표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올 예정인데 네. 이거는 출구조사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일부 표본 추출한 이제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집계한 거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 네, 그렇습니다. 출구조사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개표 과정은 8일까지 이어지고 공식적인 결과는 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총선, 지방선거도 치러졌는데 두 선거 상황은 어떨까요? 예, 이번 대선과 함께 그 상원, 하원 의원, 네. 주지사, 구청장, 또 지방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약 2만 명 넘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투표도 같이 치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가장 많은 공직자를 뽑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그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당은 기존에도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멕시코의 주가 32개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3분의 2의 주지사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회 선거하고 이 주지사 선거에서도 무난하게 집권당이 지금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대 관심은 이제 대선 결과일 텐데 네. 저희가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헌정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네. 된다.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 그 전에는 없었군요. 예, 그렇었죠. 멕시코에서는. 멕시코는 참 대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규모도 크고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도 큰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번 대선에 이제 집권 좌파 국가재건운동당의 셰인바오 후보, 또 우파 정당연합의 이 갈베스 후보 두 분이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당선되더라도 네. 여성 대통령이 이제 뭐 확정된 것이고 그 중에 누가 당선될 것이냐가 이제 뭐 남아 있는 건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이 뭐 셰인바움 후보의 당선 후보가.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그럼 멕시코는 좀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국가라고 해요. 네. 그 2019년에 개헌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평등적인 그 요소를 처음 삽입할 만큼 여성의 사회 권리 보장이 조금 미진한 국가로 꼽혀왔습니다. 네. 그 브라질이 아주 강력한 가톨릭 국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조금 제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최근에는 좀 달라졌다는 예, 아까 얘기가 2019년에 개헌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기업 대표라든지 뭐 이사진 이런 경제 부분에서는 여전히 여성 리더십이 좀 취약하기는 한데 최근 수년 동안에는 이제 공직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뭐 상하원의 의원들의 성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017년에 이미 의회 내 여성 비율이 OECD의 평균치를 넘어섰습니다. 멕시코시티의 그 수도 멕시코시티의 시장도 여성이고 네. 수도권인 멕시코 주의 주지사도 여성입니다. 네, 이번에 여기에 여성 대통령까지 탄생이 된다면 또 이게 와.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여성이 지금 유력한데 네. 그렇게 되면 좀 요직을 다 여성이 그러네요.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또
1989년 만인가요? 여성 대법원장도 탄생을 해서 많이 신장이 된 상태이죠. 네, 뭐 마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네, 게 맞습니다.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여성 대통령이 그래도 꽤 있었죠. 예, 맞습니다. 총 뭐 전현직 대통령 합치면 지금 한 10여 명 정도입니다. 네. 중남미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여성 전직 대통령을 하면 칠레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남미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된 첫 여성 대통령 이런 기록을 2006년에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또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도 있고 네. 또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있죠. 지금 현재는 온두라스하고 네. 페루의 여성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 합치면 한 10여 명이 되죠. 네. 자, 다시 멕시코 이야기로 돌아와서 멕시코 집권 여당 후보죠. 쉐인바움의 네. 당선 가능성 뭐 지금 이제 확실히 출구조사 되고 있죠. 결과도 예. 나왔습니다만 어떤 인물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올해로 61살입니다. 그 리투아니아와 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멕시코 사상 처음으로 유대계 혈통의 대통령의 기록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과학자로 활동을 했어요. 명문인 이제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물리학, 공학 이런 거를 공부했고 에너지 공학으로 박사학위도 취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이니셜은 IPCC라고 하죠. 여기서 연구원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정계에 진출한 거는 지난 2000년이었는데요. 네. 수도 멕시코시티의 환경부 장관으로 이제 입각하면서 처음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그를 발탁한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에요.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고 쉐인바움은 2006년까지 시의 장관을 지냈고 또 2011년에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을 창당할 때도 네. 같이 했을 정도로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여성으로 처음으로 멕시코 시티의 시장으로도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 시절에 해왔던 정책을 보면은 이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시 친환경 정책에 매우 주력을 했고요. 네. 에너지 부분에 관련된 정책도 많이 취했습니다. 또 임신 중지 합법화지지 뭐 이런 등 젠더 분야에서 이게 멕시코에서는 좀 취약했던 이런 젠더 분야에서 진보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비슷한 기존의 정책들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 그 오브라도르 대통령 영향력도 좀 꽤 있겠는데요. 네, 정치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데 예, 있어서. 마크 후광 효과를 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뭐 정계 진출하도록 이끌어준 사람도 이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었고 네. 이미 이 오브라도르도 이 쉐인바움을 자신의 어떤 일찌감치 이 정치의 후계자 네. 이렇게 낙점을 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유세에도 참석하고 그런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임기가 오는 10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현재 60% 안팎일 정도로 와. 매우 높은 인기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제 성장을 좀 견조하게 이끌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높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네. 또 국민과의 소통에서 매우 적극적인데 이 부분이 인기를 견인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됐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7시쯤에 한 2시간 동안 기자들하고 만나서 기자회견을 해왔다고 하는데 매일요? 거의 매일 그러면 휴일 몇 번 빼고는 아. 겨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임기 중에 한 기자회견의 횟수가 1,30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이제 쏟아내는 통로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소통 창구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것이 인기의 주요 원인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그 여당 후보인 쉐인바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야권 후보죠. 갈베스 후보 알아볼 텐데
나이는 뭐 두 분이 네, 같은 같습니다. 나이인데 예. 원주민 출신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좀 당선 확률은 좀 낮은 듯한데 이 멕시코 대통령이 6년 단임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차기를 그런 또 또-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오토미 원주민 쪽 출신인데요.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해서 네. 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음식도 팔고 이래서 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의 아이콘처럼 멕시코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원주민이라는 그 점 때문에 원주민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그쪽에 표를 많이 받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이 셰인바움하고 여러 부분에서 좀 약간 겹치는 인생의 행로 같은 게 좀 있어요. 이분도 역시 같은 학교인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이 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에너지 공학 이런 건 아니고 컴퓨터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똑똑한 분이시네요. 예, 맞아요. 두 여성 모두 참 네. 예, 똑똑하신 분이시고 이미 젊은 시절에 그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 과 관련된 기업을 직접 창업해서 기업인으로도 활동을 했고 그 수익으로 원주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그런 재단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2015년에 정계 진출을 했고 지금은 상원 의원으로 그 의회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비센테 폭스 전 대통령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정치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온 인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가운데 이제 현재로서는 셰인바움 후보가 더 좀 유력해 보이는데 네. 새로운 이 멕시코 정부의 최대 과제는 어떤 걸까요? 네, 뭐 아마 1순위로 뽑을 수 있는 거는 역시 치안입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후보자가 뭐 한 50여 명이 피살을 당했고 선거 당일에도 두 사람이 네. 피격을 당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졌는데 그렇죠. 네. 그만큼 멕시코는 우리가 멕시코 뭐 생각할 때 딱 먼저 떠오르니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이 치안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이 앞으로 새 정부의 1순위의 과제가 뭐냐 할 때 뭐 부패, 공공안전, 또 마약 민매, 또 이런 폭력 이런 것들을 꼽았을 정도로 네. 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이제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런 그러게요. 것들을 해결해 갈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됩니다. 멕시코 치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마약 카르텔이죠. 그래서 역대 정부도 사실 뭐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매우 주력했지만 사실상 뭐 실패했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 역시 그런 점에서 주력을 해왔지만 네. 뭐 별 효과는 거두지를 못했어요. 특히 그리고 지난 한 4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무려 16만 명 이상이 피살을 당했는데 이게 같은 기간에 로 봤을 때는 뭐 멕시코 역대 최고치라고 무슨 합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너무 전쟁이 심하잖아요. 아닌 다음에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피살당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경제 발전하고 빈곤 타파 또 특히 빈부격차 타파가 주력 이제 과제인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경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뭐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대통령 새 정부의 또 다른 과제는 역시 외교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 선거가 11월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민 문제가 미국에서 그렇죠. 매우 핫 이슈입니다. 국정이 그래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 정부에는 새로운 또 미국 정부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 무역 부분 이런 거에서 새 정부하고 어떻게 해결할지가 네. 예,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면은 네. 지금 트럼프가 여태까지 그 멕시코에 대해서 뭐 하여튼 반 멕시코적인 네. 뭐 장벽을 쌓는다 뭐 이런 얘기도 현 하고. 멕시코 발언을 너무 네.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새 쉽지 정부는 않겠네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에서는 어떤 점이 좀 주목되나요? 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멕시코는 중남미의 한국 기업들의 또 제일 투자 대상지입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게 한국은 4위 교역국이라고 하고요. 네. 또 멕시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최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또 멕시코 인구가 10억이나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세계에서 10위권이고요. 네. 또 경제 규모는 지금 1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4위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요.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 성장률도 한 3.5%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 멕시코와 한국 간의 경제 관계를 얼마나 더 활성화하게 할지 이것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FTA를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이 FTA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새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 FTA 체결 또 협상을 어떻게 진척시켜 나갈지도 앞으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멕시코 대통령 선거 또 새 정부의 과제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더 코어스의 What Can I Do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